자를 거면 확실하게 잘라. 어설픈 동정은 회사 망치는 지름길이야. 그렇게 모질게 말을 내뱉는 제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피도 눈물도 없는 철의 여인이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야 제가 피땀 흘려 지켜온 이 거대한 성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던 그 짧은 순간 낡아빠진 구두를 신은 그 아이의 눈빛이 왜 그렇게 가슴에 깊이 박혔을까요? 마치 20년 전 빗속으로 울며 사라지던 제 딸아이의 그 원망 섞인 눈빛처럼 말입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회장님, 이번 해고 명단입니다. 비서가 내민 서류 봉투가 그날따라 유난히 묵직하게 제 손을 짓눌렀습니다. LK그룹 회장실. 사방이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한겨울 삭풍보다 더 춥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를 무감각하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합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을 이끄는 여성 총수 박선희.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시린 자리인지. 매일 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제 고통을 누가 알까요? 김 실장, 이번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기준이 뭐라고 했나? 제 목소리에 김 실장이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회장님. 주로 실적 하위 10%와 계약 만료가 임박한 비정규직 위주입니다. 비정규직이라 저는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차가운 손끝에 닿았지만 마음까지 데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가차없이 진행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 내 식구 챙기기도 벅찬 마당에 남의 식구 사정 봐줄 여유 없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참 독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20년 전 하나뿐인 딸 은주가 엄마는 돈밖에 모르는 괴물이야 라고 소리치며 집을 나간 뒤로 저는 정말 괴물이 되기로 작정했으니까요. 그때 마음이 약해져서 놈팡이 같은 그 남자와의 결혼을 허락했더라면, 아니지, 그랬으면 내 딸은 더 불행해졌겠지.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 지하 2층 비품실, 매캐한 먼지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한 아이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적힌 이름은 이은지. 24, 꽃다운 나이인데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합니다. 아휴, 허리야. 벌써 박스만 100개째네. 은지는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소매로 훔쳤습니다. 계약직 사원이라는 이유로 정직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온갖 잡무는 다 이 아이 차지였습니다. 그래도 은지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 잃을 수 없었겠지요. 할머니 병원비 벌어야 해. 이번 달만 버티면 혹시 정직원 될 수도 있잖아.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이는 그 목소리가 어쩐지 제 마음을 쿡 찌르는 것 같습니다. 은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동전을 꺼내 세어봅니다. 점심값 아끼려고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때운 지가 벌써 한 달째입니다. 5,000원. 이걸로 일주일은 버텨야 하는데. 은지는 한숨을 쉬며 다시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덜렁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본드로 몇 번이나 붙인 자국이 역력했죠. 오후 3시, 제가 임원회의 참석차 엘리베이터 앞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무거운 A4 용지 박스를 낑낑대며 들고 오는 은지와 마주쳤습니다. 박스가 워낙 커서 앞이 잘 안 보였는지 은지는 비틀대다 그만 제 수행비서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조심해. 수행비서가 날카롭게 소리쳤고 은지는 화들짝 놀라며
박스를 바닥에 쏟고 말았습니다. 와르르 쏟아지는 하얀 종이들. 그 위로 은지가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잘 못 봐서. 은지는 바닥에 엎드려 허둥지둥 종이를 주워 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보통 직원들이라면 제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빌었을 텐데 이 아이는 종이 줍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은지의 낡은 재킷 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작고 낡은 손거울이었습니다. 뒷면에 예쁜 자개무늬가 박힌.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거울, 낯이 익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딸아이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것과 비슷해 보였거든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으려는 찰나 은지가 잽싸게 그 거울을 낚아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당당함이 서린 그 맑은 눈동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누군가와 너무 닮았습니다.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잊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 얼굴. 제 딸 은주가 저를 노려보던 마지막 그 눈빛과 겹쳐 보였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약직 사원 이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지, 이 씨였구나.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딸 은주는 박 씨였으니까요. 당연한 일이지요.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올 리도 없고 그 아이가 자식을 남겼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괜한 기대를 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즉, 조심하게. 회사 복도는 운동장이 아니야. 그리고 저는 은지의 낡은 운동화를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신발꼴이 그게 뭔가. 우리 회사는 직원들 복장도 품격이야. 기본이 안 되어 있구만.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닫히는 문틈 사이로 보인 은지의 손. 빨갛게 트고 거칠어진 그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는 걸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아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직원 하나 혼낸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평소엔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제가 말입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김 실장의 말에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날씨 탓인가 보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까 그 아이 이은지. 그 아이의 눈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손거울. 잘못 본 거겠지? 세상에 비슷한 물건은 널리고 널렸으니까. 하지만 그 찜찜한 기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퇴근길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회사 정문 앞. 우산도 없이 가방을 머리에 이고 뛰어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까 그 아이였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라고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어설픈 동정은 독이야. 스스로에게 되뇌며 차창을 올렸습니다. 빗속을 뚫고 멀어져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이 마치 20년 전 짐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가던 제 딸의 뒷모습과 겹쳐져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벽난로 위에는 딸아이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은주. 내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줬더라면 너는 지금 내 곁에 있었을까?
내가 만약 살아서 자식을 낳았다면 아까 그 아이만 한 나이였을까? 은주야, 엄마가 벌 받나 보다. 요즘 들어 내 생각이 자꾸 나는 걸 보니 저는 독한 위스키를 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가슴 속 타오르는 후회보다는 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구조조정 명단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이죠. 최 부장이라는 자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1차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 추려왔습니다. 저는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직 이은지. 어제 복도에서 마주친 그 아이였습니다. 이 직원은 왜 명단에 올랐나? 아, 걔요? 일머리도 없고 눈치도 없고 무엇보다 스펙이 너무 떨어집니다. 고졸에다가 가정 형편도 어려워서 회사 일에 집중을 못해요. 최 부장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그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능력 없는 직원은 내보내는 게 맞지. 알았네. 진행해. 제 손으로 그 아이의 이름 위에 빨간 줄을 그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왜일까요? 이 붉은 펜 끝이 마치 그 아이의 가슴을 찌르는 칼처럼 느껴진 것은 붉은 펜이 멈췄던 그 순간의 찜찜함은 불행히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냉정한 회장 박선희로 돌아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놈은 참 짓궂습니다. 제가 외면하려 할수록 자꾸만 그 아이를 제 시야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로비 화분 관리가 엉망이라 조치했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이 머문 곳은 화려한 로비가 아니라 구석진 탕비실이었습니다. 야, 이은지. 너 이거 커피 맛이 왜 이래? 내가 물 조절 잘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탕비실 안에서 최 부장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 부장, 능글맞고 아부 잘하기로 소문난 하지만 일처리는 늘 뒷구멍으로 호박씩 가는 위인입니다. 제가 지나가다 멈칫하자 최 부장은 헐레벌떡 뛰어나와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출근하십니까? 안 그래도 직원들 기강 좀 잡고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영 빠져가지고. 저는 탕비실 안을 힐끔 들여다보았습니다. 은지가 쟁반을 든 채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튀었는지 벌겋게 부어올랐는데도 아픈 내색 하나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다시 타오겠습니다. 다시는 무슨... 됐어,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최 부장이 손을 휘저으며 은지를 내쫓았습니다. 은지는 쫓겨나듯 탕비실을 빠져나와 제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은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하지만 꾹 참고 있는 그 눈망울. 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독한 기집애.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런 상황이면 억울해서라도 한마디 할 법한데 미련하게 참기만 하다니. 제 딸 은주도 그랬습니다. 제 앞에서는 죽어도 자존심 굽히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는 바보처럼 손해만 보고 살았지요. 그 답답함이 겹쳐 보여서일까요? 저는 괜히 화가 치밀었습니다. 최 부장, 직원 교육 좀 똑바로 시켜. 아침부터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 기획안, 제가 밤새워 다시 수정했습니다. 최 부장이 번들거리는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신규 실버타운 조성 기획안. 내용이 꽤 알찼습니다. 시장 분석도 날카롭고
타겟 설정도 명확했죠. 평소 최 부장 실력이라기엔 너무 훌륭했습니다. 자네가 직접 한 건가? 그럼요. 며칠 밤을 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기획안 뒤편 참고 문헌 목록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작성 보조 이은지라고 적힌 메모가 황급히 지워진 자국이 있었다는 것을, 은지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자료를 최 부장이 통째로 가로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머리를 식힐 겸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끼던 난초 화분이 시들어가서 며칠 전 옥상 한 구석에 내다 버리라고 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분명 죽어가던 그 난초가 다시 싱싱하게 잎을 틔우고 있는 게 아닙니까? 누군가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를 세워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누가 이런 쓸데없는 짓을. 그때 난초 뒤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인데 밥도 안 먹고 쪼그리고 앉아서 난초 잎을 닦아주고 있더군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제 목소리에 놀란 은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냥 꽃이 너무 예뻐서 내가 버리라고 한 거야. 죽은 거 살린다고 상이라도 줄 줄 알았어? 저는 짐짓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조금 놀랐습니다. 저 죽어가는 생명을 기어이 살려낸 그 정성이 기특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입은 마음과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회사 일이나 똑바로 해. 이런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 죄송합니다. 은지는 또다시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최 부장이 헐레벌떡 옥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이 난초. 제가 아침마다 물 주고 영양제 주고 애지중지 살려놨습니다. 예쁘게 잘 컸죠? 뭐라고? 저는 황당해서 최 부장을 쳐다봤습니다. 방금 은지가 닦고 있었는데, 하지만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최 부장 뒤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네가 살렸다고? 그럼요. 회장님이 아끼시는 건데 제가 어떻게 그냥 버립니까? 제 정성이 하늘에 닿았나 봅니다. 하하. 최 부장의 뻔뻔한 거짓말. 그리고 은지의 침묵. 순간 저는 은지에게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지가 한 거라고 왜 말을 못해? 자기 밥그릇 하나 못 챙기는 무능함. 그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제 딸 은주가 가난한 남자에게 빠져 제 인생을 망친 것처럼 저 아이도 저런 미련함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 최 부장이 수고했네. 이건 다시 내 방으로 가져다 놔. 저는 일부러 최 부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은지가 항변이라도 하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라고 소리치길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지는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20년 전 엄마한텐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하잖아. 라며 입을 닫아버린 딸과 겹쳐져 더 화가 났습니다. 퇴근길 차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은지가 보였습니다. 축 처진 어깨, 손에는 다 식어 빠진 편의점 도시락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버스가 오자 은지는 힘겹게 몸을 실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은지가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는 모습이 제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 시각 은지의 낡은 옥탑방. 은지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도시락을 까먹으며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봅니다. 젊은 시절의 제 딸 은주의 사진입니다. 엄마,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최 부장님이 또 내 기획안 가져가고.
회장님은 나만 미워하시고 은지는 밥알을 꾸역꾸역 씹어 삼키며 사진 속 엄마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래도 나 꾹 참았어. 엄마가 그랬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빛을 본다고. 근데 엄마, 나 진짜 정직원 될 수는 있을까?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 위로 떨어집니다. 할머니 약값도 밀렸는데 쫓겨나면 우리 어디로 가야 해? 은지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좁은 옥탑방을 채웠지만 그 소리를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화려한 회장실에 앉아 있는 저 박선희만 빼고요. 아니, 저조차도 그 아이의 진심을 모른 채 오해의 벽만 높이 쌓고 있었지요. 다음 날 인사팀에서 최종 정리해고 명단 결제를 요청해 왔습니다. 최 부장이 올린 명단 맨 위에는 여전히 이은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업무 능력 부족, 상사 지시 불이행, 근무 태도 불량. 저는 그 문구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근무 태도 불량이라. 어제 옥상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공을 뺏기고도 말 한마디 못하던 그 답답함. 그게 바로 무능력이지. 냉정한 사회에서 그런 태도는 죄악이야. 김 실장, 도장 가져와.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런 무르에 빠진 아이는 우리 회사에 필요 없다. 내 딸처럼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차라리 일찌감치 싹을 자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합리화하며 저는 인주를 듬뿍 묻힌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쿵!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결제 서류 위를 강타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텅 빈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이은지, 그 이름 위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도장 자국.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운명도 제 마음속을 어지럽히던 알 수 없는 찜찜함도 이제 모두 정리된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걸로 됐어. 다 회사를 위한 일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중얼거리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도장을 찍고 나면 속이 시원해야 할 텐데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 묵직한 돌덩이가 들어앉은 것처럼 답답증이 밀려오는 것은 그날 밤 저는 댁으로 돌아가는 차를 돌려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봤자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는 차가운 냉기뿐이니까요. 차라리 불 꺼진 회사가 제게는 더 편안한 안식처였습니다. 모두가 퇴근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사옥. 경비원들의 인사를 뒤로하고 저는 습관처럼 복도를 걸었습니다. 제 왕국이 잘 건재한지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제 구두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층 마케팅팀 사무실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야? 전기세 아까운 줄 모르고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구석, 스탠드 불빛 하나의 의지에 모니터와 씨름하고 있는 작은 등. 역시나 그 아이였습니다. 이은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제 날선 목소리에 깜짝 놀란 은지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책상 위에 있던 컵라면 용기가 바닥으로 툭 떨어져 국물이 튀었습니다. 아,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은지는 허둥지둥 휴지를 뽑아 바닥을 닦았습니다. 낡은 카디건 하나를 어깨에 걸친 채 헝클어진 머리로 바닥을 기는 꼴이라니. 그 모습이 너무나 철양 맞아서 동시에 제 신경을 긁어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회사가 자네 안방이야? 냄새나게 라면은 왜 먹고 전기는 왜 낭비해? 죄송합니다.
최 부장님이 내일 아침까지 끝내라고 하신 일이 있어서. 최 부장? 그 인간이 또 제 일을 떠넘긴 모양이군요. 내일이면 해고 통보를 받을 애한테 일을 시키다니. 악랄한 놈.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은지를 몰아세웠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잠을 줄여서라도 했어야지. 핑계 대지 마. 네, 시정하겠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은지가 바닥을 닦으며 아주 작게 뭔가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의식 중에 나온 콧노래 같았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순간 제 머리 위로 벼락이 떨어진 듯 했습니다. 그 노래, 모차르트의 자장가. 20년 전 제 딸 은주가 어릴 적 잠들기 전마다 제게 불러달라고 조르던, 그리고 조금 커서는 지가 힘들 때마다 습관처럼 흥얼거리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너 지금 뭐 부르는 거야?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은지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자주 불러주시던 노래라서 힘들 때면 저도 모르게.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 순간 제 눈앞에 은지가 흐릿해지더니 20년 전의 딸 은주와 겹쳐 보였습니다. 비 오는 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던 딸의 모습이. 엄마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나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 그때 딸의 목소리와 방금 전 은지의 죄송합니다라는 목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톤으로 제 귓가에 웅웅거렸습니다. 눈매, 입술을 깨무는 버릇, 그리고 저주눅든 어깨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우연이어야만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은주는 죽었어. 내 딸은 죽었다고. 저는 밀려오는 공포와 혼란을 이기지 못해 뒷걸음질 쳤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내 딸과 무슨 관계라도 있다면? 아니, 내가 지금 내 손으로 내치려고 도장까지 찍은 저 아이가. 설마, 회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은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 발자국 다가왔습니다. 그 다가옴이 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만 같아서요. 오지 마.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썩 물러가. 은지는 제 고함에 얼어붙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상처받은 표정. 그 표정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듯 아파왔지만 저는 더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흔들림을 멈추려면 저 아이를 제 눈앞에서 영원히 치워버리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으니까요. 당장 짐 싸서 나가. 내일부턴 회사에 발도 붙이지 마. 알았어? 회장님, 아직 일이 남았는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란 말이야. 저는 도망치듯 마케팅팀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은지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박선희, 정신 차려. 늙어서 노망이 든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낯선 타인일 뿐이다. 내 딸을 닮은 건 우연이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다. 수없이 되뇌며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제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 봉투가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해고 대상자 명단. 내일 아침이면 공고가 붙고 은지는 회사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찜찜함도 이 불길한 환영도 모두 사라지겠지요. 그래, 잘한 거야.
아주 잘한 거야. 저는 창밖의 어둠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창문에 비친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는 새 눈물 한 방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도감 때문인지 아니면 핏줄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 대가인지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사팀 직원이 제 방으로 찾아와 서류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그 봉투가 제 손을 떠나는 순간 왠지 모르게 손끝이 베인 것처럼 쓰라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인사팀으로 넘어간 서류 봉투는 곧 게시판에 붙을 공고문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끝을 알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겠지요. 저는 애써 창밖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그 자장가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것은 그저 늙은이의 감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 뜻대로 흘러가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정하고 판을 짠 것처럼 그날 아침에 모든 우연들이 저를 단 하나의 진실 앞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마케팅팀 사무실은 폭탄 맞은 듯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인사 발령 공고가 떴기 때문입니다. 야, 이은지, 너 짐 싸라. 해고야. 최 부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은지에게 소리쳤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은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게시판을 쳐다보았습니다. 맨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 부장님, 저 정직원 전환 심사 대상자라고 하셨잖아요. 이번 프로젝트만 잘하면. 아, 그거 위에서 까인 걸 나보고 어쩌라고. 그리고 내가 프로젝트 망쳤잖아. 회장님이 어제 너 야근하는 거 보고 혀를 차시더라. 무능하다고. 최 부장은 뻔뻔하게도 제 핑계를 댔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회장님이 직접요? 그래. 내가 하도 일을 못하니까 직접 자르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당장 나가. 최 부장은 은지의 책상 위에 있던 박스를 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와르르 쏟아지는 볼펜, 노트, 그리고 낡은 텀블러. 은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판국에 계약직 사원을 감싸줄 여유 따위는 없었겠지요. 저는 회장실 모니터로 CCTV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은지는 울음을 꾹 참으며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좁아 보였습니다.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훅 불면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된 거야. 여기서 더 상처받느니 딴 데 가서 새 출발하는 게 너한테도 좋아. 저는 비겁한 변명을 삼키며 모니터를 꺼버렸습니다. 차마 그 아이가 쫓겨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을 무렵 김 실장이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인사팀에 보낸 서류 중에 결제 누락된 게 하나 섞여 있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뭐,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데 실수라니. 죄송합니다. 최 부장이 급하게 서류를 끼워 넣느라 섞인 모양입니다. 여기, 김 실장이 내민 것은 두툼한 황색 봉투였습니다. 해고 대상자들의 인사 기록 카드 원본이었죠. 원래대로라면 인사팀 창고로 직행했어야 할 서류들이 비서의 실수로 다시 제 책상 위로 돌아온 것입니다. 두고 나가봐. 저는 신경질적으로 손을 휘저었습니다. 김 실장이 나가고 다시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황색 봉투.
그것이 마치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결제함에 넣으면 그만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봉투를 집어드는데 봉투 입구가 살짝 벌어지며 종이 한 장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맨 위에 놓여있던 이력서, 증명사진 속의 은지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촌스러운 정장, 어색한 미소, 하지만 묘하게 당당한 눈빛. 이은지, 저는 홀린 듯이 그 이력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 도망치듯 외면했던 그 아이의 얼굴을 이제는 피할 곳도 없이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그냥 덮어버리면 되는데,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제 눈은 자꾸만 이력서 하단, 가족사항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심장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공포와 확인해야만 한다는 운명적인 이끌림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부모님은 계신가? 고아라고 했던가? 스쳐 지나가는 호기심. 그 사소한 호기심이 제 인생을,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이력서의 가족사항란. 보통은 부가 먼저 적혀 있을 그 자리에 익숙한 글씨체로 적힌 낯선 이름이 보였습니다. 관계모, 성명 박은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은주? 내 딸 이름이랑 똑같네. 흔한 이름이니까. 그렇게 넘기려던 찰나 그 옆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1978년 5월 12일. 제가 난산 끝에 낳았던, 세상에서 가장 예뻤던 내 딸 은주의 생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옆 비고란에 적힌 사망이라는 두 글자, 옆, 보호자, 서명란의 필체. 동글동글하면서도 끝이 살짝 올라가는, 어릴 적 제가 붓글씨를 가르치며 교정해 주었던 바로 그 필체였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쩍 갈라져 나왔습니다. 손이 와들와들 떨려 이력서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이건 꿈이어야 했습니다. 악몽이어야 했습니다. 죽은 딸의 이름이 내가 내쫓은 직원의 이력서 보호자란에 적혀 있다니. 그것도 내 딸의 생일, 내 딸의 필체로. 설마 아니겠지. 저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전화기를 향해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미쳐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김 실장, 당장 들어와. 당장. 회장실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김 실장이 혼비백산하여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아이, 이은지, 지금 어디 있어? 나갔어? 벌써 나갔냐고. 저는 이력서를 김 실장 얼굴에 들이밀며 악을 썼습니다.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공포, 당혹감, 그리고 어렴풋이 밀려오는 거대한 후회. 아마 짐 싸서 나가는 중일 겁니다. 로비 쪽에. 잡아. 당장 잡아와. 지금 당장 내 앞에 데려오란 말이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회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회장님, 신발을 신으셔야죠. 뒤에서 김 실장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벗겨진 슬리퍼도 내팽개친 채 차가운 복도를 맨발로 달렸습니다. 72. 관절이 삐걱거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를 놓치면 저는 영영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엘리베이터는 왜 이리 늦게 오는지, 계단은 또 왜 이리 가파른지, 제 평생 이렇게 간절하게 누군가를 쫓아가 본 적이 있었던가요? 20년 전 집을 나가는 딸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잡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그때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때 뛰어나갔어야 했습니다. 그 후회가 2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지금 제 발바닥에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1층 로비, 회전문이 막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 한 손에는 초라한 종이박스를 든 그 아이가 회전문을 밀고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은지, 멈춰. 거기서. 제 목소리가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기겁하며 쳐다봤지만 체면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고 하십시오. 저는 회전문에 몸이 끼일 뻔하면서도 억지로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막 인도로 내려서려는 은지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가지마. 못 가. 회장님? 은지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공포에 질린 눈동자, 제 거친 숨소리에 섞여 은지의 팔을 잡은 제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따라와. 내 방으로 가. 자, 잘못했습니다. 제가 뭘 또 잘못했나요? 저 이제 나가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은지는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자신을 잡으러 온 게 또다시 혼내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줄 아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모질게 굴었으면 할머니 뻘인 저를 보고 저렇게 겁을 먹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오해를 풀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잔말 말고 따라와. 확인할 게 있어. 저는 거의 끌고 가다시피 은지를 다시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제 눈에는 오직 은지의 얼굴, 내 딸을 닮은 그 이목구비만 보였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그 이력서를 은지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쓴 거 맞지? 은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이력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여기 보호자 이름 박은주. 이 사람 누구야? 도대체 누구길래 죽은 사람 이름을 여기다 적어? 제 다그침에 은지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엄마입니다. 쿵.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라고 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 있는데? 왜 사망이라고 적었어? 언제 죽었는데? 저는 은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길, 그냥 동명이인이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과 제발 내 딸의 자식이 맞기를 바라는 마음이 뒤엉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 4살 때요. 불이 나서 저 구하고 돌아가셨어요. 불이 났다고? 20년 전 딸이 집을 나간 뒤 들려온 소문이 있었습니다. 산동네 쪽방촌 화재로 젊은 부부가 죽었다는 뉴스. 그때 저는 설마 아닐 거라고, 내 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 리 없다고 애써 외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다니. 거짓말 하지 마. 증거 있어? 내가 그 사람 딸이라는 증거 있냐고. 저는 악을 썼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 앞에서 저는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울먹이며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엄마랑 찍은 유일한 사진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허름한 단칸방.
하지만 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는 틀림없는 제 딸 은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겨 젖병을 빨고 있는 갓난아기. 그 아기의 발목에 붉은 점이 선명했습니다. 제 딸 은주도 발목에 똑같은 점이 있었는데 그 유전이 핏줄의 증거가 사진 속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그만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의 은주가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내 딸이야. 내가 목숨 바쳐 살린 내 새끼라고. 근데 엄마가 내쫓았어? 엄마가 내 딸을 죽이려고 했어? 환청이 들렸습니다. 딸의 비명소리가 불 속에서 타들어가며 질렀을 그 마지막 절규가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은지가 놀라서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은지를 보았습니다. 이제야 보입니다. 저 눈, 저 코, 저 입술. 내가 왜 몰라봤을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의 얼굴을, 그 핏줄을 내가 왜 못 알아보고. 아가,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은지는 제 입에서 나온 아가라는 말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 이름이 은지라고 했니? 이은지? 네. 아빠 성 따라서. 아니야. 넌 박은지야. 내 딸이. 목이 메어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어가 은지의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은지의 낡은 바지 냄새, 땀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나는 파스 냄새.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어린 것이 부모도 없이 그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할미라는 작자는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주기는커녕 추운 겨울날 길바닥으로 내쫓으려 했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천벌을 받으려니야 내가. 저는 은지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체면도 위신도 회장이라는 직함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저 자식을 죽이고 손녀까지 죽일 뻔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러지 마세요. 무서워요. 은지는 영문을 몰라 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제 모습이 공포스러웠겠지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손으로 찍은 그 붉은 해고, 도장이 마치 내 손녀의 이마에 찍은 낙인 같아서 제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또 쳤습니다. 으엉,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제 통곡 소리가 넓은 회장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우는 재벌 회장이라니.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모습이었지만 저는 부끄러움 따위는 느낄 새가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이 아이. 20년 전 내가 매몰차게 내쫓은 딸이 목숨과 바꿔 지켜낸 핏줄.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서 영문을 모른 채 떨고 있다는 사실만이 제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었으니까요. 은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뒷걸음질 치지도 다가오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낡은 운동화가 제 눈물로 젖어 들어가는 걸 보며 저는 가슴을 치고 또 쳤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은지가 울먹이며 무릎을 꿇고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그 따뜻한 온기가 닿자마자 저는 감전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지야, 내 딸 은주, 내 엄마가 바로 내 딸이란다. 제 목소리는 갈라져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은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와 책상 위 사진 속 엄마를 번갈아 보더군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 하긴 그럴 만도 하겠지요.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냉혈한 회장이
갑자기 할머니라고 주장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네, 그럴 리가요. 엄마는 외할머니랑 연락 끊었다고. 아주 무서운 분이라고. 은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주 무서운 분. 그래, 내 딸은 나를 그렇게 기억하고 갔구나. 죽는 순간까지 어미를 원망하며 무서워하며 갔구나. 그래, 맞다. 내가 그 무서운 년이다. 자식 가슴에 못 박고 내쫓은 독한 년이 바로 나야. 저는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할머니, 은지가 놀라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거칠고 튼 손,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을 제 뺨에 갖다 대며 저는 오열했습니다. 이 손 좀 봐라. 이 고운 손이 다 망가지도록. 할미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이고 남의 집 눈칫밥 먹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내 손으로 널 자르려고 했어. 제 눈물방울이 은지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은지는 그제야 상황을 받아들인 듯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과 떨리는 입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애끓는 눈빛. 핏줄은 속일 수 없는 법이라더니 은지의 눈에도 서서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 20년을 기다려온, 아니 평생을 바쳐서라도 듣고 싶었던 그 말. 그 한마디에 제 가슴 속에 엉겨붙어 있던 응어리가 단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새끼. 할미가 왔다.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은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은지의 마른 등이 제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듯한 그 등이 너무나 가여워서 저는 은지의 등을 쓸어내리고 또 쓸어내렸습니다. 은지도 참았던 서름이 터졌는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잃고 혼자 견뎌왔을 그 모진 세월들이 할머니의 품속에서 본물 터지듯 터져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회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한참 뒤 저는 은지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은지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지 퉁퉁 부은 눈으로 자꾸만 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휴지로 은지의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엄마는 편안하게 갔니? 은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덤덤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결코 덤덤할 수 없는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4살 때 판자촌에 불이 났어요. 엄마가 저를 이불에 싸서 창밖으로 던지시고 엄마는 못 나오셨어요. 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비릿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뒤로는 친척 집을 전전했어요. 근데 다들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 때부터는 고시원에서 살면서 알바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늘 꿈에 나와서 괜찮다고 해줘서 버텼어요. 이 회사 들어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은지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근대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인지. 최 부장님이 제 기획안 가져가시고 시키는 일 다 했는데도 제가 무능하다고, 회장님이 저 싫어하신다고. 은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과 회한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속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장, 그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내 앞에서 아부를 떨던 그 작자, 내 눈과 귀를 가리고 내 손녀의 피를 빨아먹고
심지어 나를 속여 내 손녀를 사지로 내몰려 했던 그 악마 같은 놈. 감히 내 핏줄을. 은지야. 제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은지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할미가 다 되돌려 놓을 거야.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들 피눈물 흘리게 해줄 거야. 제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호랑이 굴인 줄도 모르고 제 발로 기어들어온 쥐새끼 최 부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자리를 비워서 제가 직접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그 계약직 이은지 말입니다. 짐 싸서 나간 거 확인해. 말을 하던 최 부장이 멈칫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은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은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저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야, 이은지, 너 아직도 안 나갔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회장님한테 빌려고 왔냐? 진짜 끈질기네. 최 부장은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지가 움찔하며 제 손을 놓으려 했습니다. 습관적인 공포였겠지요. 그 모습에 제 속이 다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내 앞에서도 저렇게 겁을 먹게 만들다니. 저는 은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기세에 눌렸는지 최 부장이 주춤거렸습니다. 최 부장. 네. 회장님, 제가 당장 끌어내겠습니다. 경비실에 연락해서. 누굴 끌어내? 네. 아, 이 개념 없는 비정규직 녀석을. 비정규직? 녀석? 저는 책상 위에 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최 부장의 시선이 잿더리에 꽂혔습니다. 자네 눈엔 내 손녀딸이 그렇게 보이나? 네. 손녀. 딸이요? 최 부장의 얼굴이 멍청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농담이냐는 듯이 입을 해 벌리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 아이가 내 유일한 핏줄, 내 죽은 딸이 목숨 걸고 지킨 내 손녀 박은지다. 그리고 이 그룹의 정당한 후계자가 될 사람이고. 네. 최 부장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리가 풀렸는지 벽을 짚고 덜덜 떨더군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이은지가... 아니, 따님이... 그래, 내가 잃어버린 내 딸의 자식이야. 그런데 자네가 감히... 저는 한 발짝씩 최 부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또각. 제 구두 소리가 그의 심장을 짓밟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내 눈을 속이고 내 손녀를 종 부리듯 부려먹고 공까지 가로채? 그것도 모자라 해고까지 시켜? 자, 잘못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회장님, 알았으면 제가 감히 어떻게... 최 부장은 바닥에 넙죽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 방금 전까지 은지에게 고함을 치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몰랐으면 용서가 되나? 남의 귀한 자식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몰랐다는 말로 퉁치려고? 저는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지야. 네. 할머니. 은지는 여전히 얼떨떨해 보였지만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조금씩 용기를 얻는 듯 했습니다. 똑바로 봐라. 저게 내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상사의 본 모습이다. 강한 자 앞에선 한없이 비굴하고 약한 자 앞에선 군림하려 드는 저 비겁한 모습을. 은지는 최 부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항상 바닥만 보던 은지의 시선이 처음으로 최 부장의 정수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 자네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나오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입 다물고 내 처분만 기다려. 저는 책상 위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제 손가락 하나하나에 분노와 결의가 실려 있었습니다. 감사팀장, 법무팀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그리고 인사팀장도 전 직원한테 공지 띄워 대강당으로 집합하라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시 최 부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내 손녀가 겪은 고통,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 테니까 각오해. 제 서슬 퍼런 선언에 회장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철의 여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새끼가 생겼으니까요. 맹수는 새끼를 건드린 자를 절대 살려두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즉시 전 직원 대강당으로 집합하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10분 내로 모이지 않으면 금일부로 사표 수리하겠습니다. 회장실 마이크를 통해 전 사옥에 울려 퍼진 제 목소리는 서리빨보다 차가웠습니다. 평온하던 오후에 LK그룹 본사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긴급 소집 명령. 그것도 사표라는 단어까지 거론된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0,000원이었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전쟁통을 방불케 했습니다. 저는 회장실 전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 늘 입던 전투복 같은 차림이었지만 거울 속 제 눈빛만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도끼와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던 예전의 박선희는 없었습니다. 대신 제 옆에는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제 수행 비서가 급하게 백화점을 털어오다시피 해서 공수해 온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은 은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고급 옷감에 쑥스러운 듯 자꾸만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지만 씻고 꾸며놓으니 제 딸 은주보다 훨씬 더 기품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은지야, 준비됐니? 네, 할머니.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저를. 은지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아이, 늘 을의 위치에서 눈치만 보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수백 명의 시선을 받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공포일지 짐작이 갔습니다. 저는 은지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고개 들어라. 어깨 펴고. 너는 죄 지은 거 없다. 죄는 저들이 지었고 내가 지었지. 오늘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당당해야 할 날이야. 알겠니? 은지는 제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단단한 믿음이 전해졌는지 흔들리던 눈동자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은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믿고 해볼게요. 그래, 가자. 우리 손녀딸 얼마나 예쁜지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 좀 하자. 저는 은지의 손을 꽉 잡고 회장실 문을 나섰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으로. 대강당은 500명이 넘는 직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렁이다가 제가 단상 위로 올라가자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옆에는 은지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하지만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지에게 쏠렸습니다. 제 계약직 이은지 아니야? 제가 왜 저기 있어? 오늘 잘린 거 아니었어? 회장님이랑 무슨 일이지? 옷은 또 왜 저렇게 차려입었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좌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대 한쪽 구석 감사팀 직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무릎 꿇고 있는 최 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사의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고 제가 잃어버렸던 양심을 되찾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강당 구석구석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케팅팀 최 부장, 자네가 저지른 짓을 내 입으로 읊어줄까? 아니면 자네 입으로 전 직원 앞에서 실토하겠나? 최 부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기만 했습니다. 이미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죠. 저는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곧바로 대형 스크린에 감사팀이 확보한 자료들이 띄워졌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은지가 작성한 실버타운 기획안 원본 파일의 속성 정보였습니다. 작성자 이은지. 두 번째 화면은 최 부장이 그 파일의 작성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 로그 기록이었습니다. 세 번째 화면, 그리고 네 번째 화면. 탕비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최 부장이 은지에게 뜨거운 커피를 끼얹으려 위협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야, 이 거지 같은 게, 너 같은 건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야.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최 부장의 육성에 강당 안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와, 진짜 너무하다. 이은지 씨 거를 다 뺏은 거야?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은지를 무시하고 비웃던 직원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들도 알게 모르게 최 부장의 악행에 동조했거나 방관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분노를 꾹꾹 눌러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자가 부장 자리에 앉아 내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가장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을 무능하다는 누명을 씌워 내쫓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짓 노름에 놀아나 도장을 찍어준 어리석은 늙은이였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옆에 서 있는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은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긴장된 순간, 여기 서 있는 이은지 사원. 저는 은지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20년 전 제가 가슴에 묻었던 제 딸 박은주의 하나뿐인 핏줄, 제 친손녀입니다. 강당이 떠나갈 듯한 비명과 경악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말도 안 돼, 손녀라고? 세상에. 하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최 부장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허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괴롭히던 말단 계약직이 회장의 핏줄이었다니 그 공포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저는 어리석게도 제 핏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 손으로 내치려 했습니다. 이 아이가 겪은 고통의 절반은 저 악한 자들의 탓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바로 못난 이 할미의 탓입니다. 저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은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당 안은 충격으로 다시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회장이, 그것도 수백 명의 직원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은지야, 할미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내 새끼를 못 알아보고 너를 춥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울게 만들었어. 이 못난 할미를 용서해다오. 제 진심 어린 사과에 은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터졌습니다. 은지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아니야. 넌 사과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보상받을 자격도 있어. 저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가슴에 달려있던 LK그룹 회장을 상징하는 황금 배지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배지를 은지의 원피스 깃에 달아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은지 양은 제 비서실 직속으로 발령합니다. 그리고 차기 경영 수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 모든 지분과 권한을 이 아이에게 상속할 것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공표합니다. 또다시 웅성거림이 터졌지만 이번에는 비난이 아닌 경이로움과 뜨거운 박수 소리였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이 반전에 직원들은 열광했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달린 배지를 만져보았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에 저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최 부장을 비롯해 이번 일에 가담하거나 방관한 자들은 전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입니다. 내 손녀가 흘린 눈물 한 방울마다 너희들은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제 서슬 퍼런 마무리에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기도 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은지는 단상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상사는 끌려나가고 자신을 무시하던 동료들은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는 천군만마보다 든든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은지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단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주눅든 계약직 사원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LK그룹의 일원, 그리고 사랑받는 손녀 박은지로서의 첫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제 손을 잡은 은지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힘이 저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잘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이제 다시는 할머니 혼자 외롭게 두지 않을게요. 라고. 그래, 내 새끼. 이제 꽃길만 걷자. 할미가 내 앞길에 깔린 가시덤불은 다 맨손으로라도 치워줄 테니. 비가 그친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우리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유난히 맑고 고요합니다. 회사도 그리고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최 부장을 비롯한 비리 직원들이 짐을 싸서 떠난 자리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차갑기만 했던 제 회장실에 이제는 웃음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깎았어요. 은지가 토끼 모양으로 깎은 사과를 내밀었습니다. 서툰 솜씨라 삐뚤빼뚤했지만 제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예뻐 보였습니다. 오냐, 고맙다. 우리 강아지, 이제 일 배우는 건 좀 할만하니? 네. 김 실장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아, 그리고 이번에 제가 낸 시니어 복지 타운 아이디어. 반응이 진짜 좋아요. 은지는 신이 나서 제잘거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 특유의 생기가 은지의 얼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그 아이를 만나러 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주말 아침 우리는 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시립 납골당. 20년 전 불에 타새까맣게 변한 딸을 차마 제 선산에 묻지 못하고 죄책감에 이곳에 숨기듯 안치했었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면목이 없어서
용기 나지 않아서 은지는 익숙한 듯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유리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유리관. 은지가 틈날 때마다 와서 닦아놓은 덕분이겠지요. 그 안에는 제가 버렸던 딸, 은주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왔는지 보세요. 은지가 비켜서자 제가 딸과 마주 섰습니다. 사진 속 은주는 20년 전 집을 나가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젊고 예쁘고 그리고 슬픈 눈을 가진 내 딸. 은주야. 입을 떼자마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유리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고 딸의 얼굴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습니다. 애미가 왔다. 못난 애미가 이제야 왔어. 대답 없는 사진을 보며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널 그 추운 곳으로 내몰아서 미안해. 그리고 내가 목숨 바쳐 살린 내 딸, 내 손녀도 못 알아보고 죽일 뻔했어. 이 죄를 어떻게 갚니? 응? 은주야, 말 좀 해봐. 제 통곡 소리가 납골당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평생을 안고 살았던 돌덩이가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은지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도 다 아실 거예요. 엄마는 할머니 원망 안 했어요. 아니다. 날 원망했을 거다. 저주했을 거야. 아니에요. 엄마 일기장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다. 우리 은지 보면 엄마도 좋아하실 텐데.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엄마 찾아뵙고 용서 빌어야지. 라고요. 은지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불에 타서 그을린 자국이 선명한 일기장. 그 속에 삐뚤빼뚤 적힌 딸의 진심을 읽으며 저는 또 한 번 가슴을 쳤습니다. 바보 같은 것.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여태 그리워했니? 엄마 들리지? 할머니 오셨어. 이제 우리 셋 다 만난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편히 쉬어. 알았지?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열린 창문 틈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딸아이가 엄마 왔어? 하며 제 볼을 어루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은주야. 이제 걱정 마라. 내 딸 은지,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남부럽지 않게 보란 듯이 키울게. 너한테 못 해준 거 은지한테 다 해줄게. 저는 딸의 사진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사진 속 은주가 비로소 환하게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납골당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습니다. 할머니, 따뜻해요. 그래, 따뜻하구나. 저는 은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20년 동안 멈춰있던 제 인생의 시계가 비로소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제 심장에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은지야, 내 할머니,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가 내 엄마 곁으로 가면 그때는 셋이서 소풍 가자. 맛있는 도시락 싸서 꽃 구경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살자. 네, 꼭 그래요. 근데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저 시집 갈 때까지, 아니 제 자식 볼 때까지 사셔야 해요. 오냐, 알았다. 지겨울 때까지 살아주마.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은지의 눈동자 속에 제가 있고 제 눈동자 속에 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제 딸 은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지요. 사람들은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합니다. 제 드라마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다행히도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비록 돌고 돌아 너무 먼 길을 왔지만 결국엔 사랑이 이겼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가슴속에 묻어둔 이름이 있나요? 더 늦기 전에, 후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용기를 내보세요. 저처럼 20년을 울지 마시고 지금 당장 그 손을 잡아주세요. 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용기 내어 문을 여는 사람에게 더 빨리 찾아오니까요. 저기 은지가 저를 부르며 뛰어갑니다. 이제 저도 가봐야겠습니다. 제 남은 생의 전부인 사랑스러운 내 손녀에게로.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